자, 안녕하세요. 2023년도 국가직구급 기출문제입니다. 4월 8일 이제 시행됐던 문제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날 당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쭉쭉 이어지면서 문제가 너무 지엽적이니 지저분했니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이거예요. 출제하시는 분은 출제한 분이고 수험생 입장은 의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있잖아요. 거기 맞춰서 가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어렵게 나오면 커트라인 떨어지겠죠 뭐. 그렇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풀면 되고 쉬우면 쉬운 대로 풀면 돼요. 차라리 난 쉽게 나올 때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 쉽게 나오면은 퍼펙트 해줘야 돼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만점이란 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작년도하고 올해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작년 문제는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근데 올해 문제는 완전히 작년뿐만 아니라 최근 한 십수년 동안 중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80점 이상이면 고득점 했다. 잘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85점 그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게. 그럼 70점 받았다. 그래도 뭐 선방했네. 이런 식이에요. 60점 받았다. 선방은 할 수는 없는 거고 조금 좀 부족하다. 왜냐면 기본 점수라는 게 있어요. 기본 점수. 기본 점수 받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기본을 받아야 되고 아무리 쉽게 나와도 이게 이제 어떤 구간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왜 어려우냐? 사람은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접하면은 상대적으로 쉬운 것도 못 푸는 거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시험에 이런 거 좀 참고하시고 매번 시험 칠 때마다 뒷북 치지만은 뒷북 더 이상 안 치고 다음 시험일 때는 어렵게는 어렵게 대처하고 쉽게 대처한 걸 마인드 컨트롤 하십시오. 마인드 컨트롤 해갖고 시험 들어가기 전부터 있잖아요. 한 달 전 또는 그 이전부터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어려운 문제 나왔다. 어떻게 대처할까? 쉬운 게 나왔을 땐 또 흥분하지 말고 또 어떻게 또 대처할까? 이런 부분 자꾸 마인드 컨트롤해야 실수를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좀 훈련하십시오. 하라는 걸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문제의 분포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시간은 없습니다. 사실 한 문제는 두 문제만 제대로 설명해도 지금은 30분 이상 걸린 내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볼 수는 없는 거고 또 시험 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문제예요. 시험을 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만 어때요? 다음 시험이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보는 건데 그렇다면은 여기선 두 가지를 이제 선별할게요. 이거는 다시 공부해야 된다. 이건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이거 안 봐도 된다. 그래서 빼나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선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몇 가지 논점이 됐던 문제들 이런 것은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솔로몬 사집단 설계 같은 것은요. 이런 거 참고로 보십시오. 이거 뭐 공부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다시 출제될 확률 리미트 제로입니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잠깐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국가직만 기준으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이제 어떻게 좀 출제 패턴이 바뀌었나라는 것을 좀 분석했는데 일단은 보시다시피 1편 비중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직이 물론 작년도 많이 나오지 않고 3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문제예요. 이건 거의 안 나왔다는 얘기 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출제하신 분의 마음속에는 이제 들어있는 거 이게 어렵게 내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좀 두고 있는 거 이게 기본 이론은 빼버리고 바로 넘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1편의 비중이 좀 줄고 대신에 뭐 다른 파트는 그 두 문제는 세 문제가 이렇게 넘어갔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표시하진 않았지만 지방직은 조금 다릅니다. 지방직은 1편 비중이 이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방직은 정상적인 분포도를 가져요. 정상적 분포도 가지고 올해 국가직만 비정상적 분포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하고요. 이제 두 가지를 좀 볼게요. 난이도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빈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빈도 이 문제하고
출제가 많이 나온 영역이 있고 자주 나온 영역이 있고 일회성이 나온 영역이 있어. 이걸 좀 우리가 좀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난이도만 가지고 본다면은 작년도의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2문제 정도였다면은 올해는 4문제니까 확실히 올라갔어요. 확실히 올라갔고 2문제면은 사실은 작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보다 이제 하위급 문제를 보면 하위급 문제가 결국 그만큼 줄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얘기한 거고 중위급은 큰 차이 없어요. 중위급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때요? 작년보다 2문제 정도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작년도에서 예를 들어서 90점 나왔다 또는 작년도 85점 나왔다 이러면 어때요? 그만큼 떨어졌다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근데 그 부분이 체감적 난이도가 2문제 이상으로 증폭해서 더 크게 나온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때요? 이건 100%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난이도 하급은 100% 맞춰야 돼요. 그럼 난이도 중급에 대한 것이 있어요. 중급 문제는 어느 정도 맞출까 이런 문제거든요. 중급의 문제는 절반을 맞춰야 돼요. 절반 맞춰요. 난이도 상급은요. 난이도가 어려우면 확률의 법칙입니다. 사실은. 확률의 법칙이니까 통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대략 한 3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극강일 때 한 30%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한 문제 정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폭을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못 맞추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100%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급 문제에서도 적어도 절반 이상은 선방해야 돼요.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빈도에 대한 두 번째 얘기를 좀 할게요. 빈도에 대한 문제는 빈도가 많이 나온 영역은 역시 계속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는 나오는 파트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올 만한 파트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난이도가 빈도가 낮은 영역에서 예외적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외적 문제. 이게 낮은 빈도예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공부할 때 참 고민스러운 거 이게. 왜냐면 이걸 또 공부해야 되냐 물으면요.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안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처음으로 나온 문제가 있어요. 처음으로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 다음에 나올 수 있으면 이런 거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 처음이 아니고 진짜 일회성 문제가 있어. 진짜. 딱 한 번 나오고 끝날 시험이 있어. 이런 거. 일회성 문제. 이런 건요. 일회성 문제. 이건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학습해야 되지만 이거는 아래쪽 학습할 필요가 없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골라내는 게 이번 시험 목표입니다. 본문에 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전체적 컨택해 놓고 들어갈 테니까요. 문제 이거 보시면서요. 바로 좀 볼게요. 대체로 본다면은 10번 이후부터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근데 이따가 좀 설명할 때 좀 주안점 둬야 될 게 5번 문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 5번 문제가요. 통합재정에 대한 파트인데요. 이거 좀 이따가 좀 언급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았어요. 지방인사위원회에 대한 문제. 이게 이제 말이 많았던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문제 다시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 얻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거만 얘기할게요. 하나 얻어가야 할 거. 그걸 얘기할 거고 정책 중립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할 겁니다. 그걸 얘기할 거고 여기에는 표시 안 돼 있지만 그게 이제 다음에 얻어갈 문제예요.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할 테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11번은 우리 수업 때 한번 언급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니스 집단사고. 근데 이 11번 문제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문장을 독해하는 겁니다. 독해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독해 영역이에요. 독해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용을 알아도 못 푸는 수가 있고, 그죠?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어. 이게 독해력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독해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이런 거는 연습해야 돼요, 앞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4번, 5번, 15번은 15번 롬잭은 기본서에 있습니다. 있는데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기본서에 분류만 돼 있습니다. 기본서에 분류만 돼 있고 설명하지 않았던 건데 이걸 이제 추론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이 이해충돌 방지법인데요. 현재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문제는
행정사라는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한 문제 나왔고 다른 종이 시험에 안 나왔던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니까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안에 있는 문제는 문제의 지문은요 공부할 사항이 아닌 문제예요. 이런 거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로서는 정말 좋지 않은 문제예요. 질이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해충돌 방지는. 자, 그다음 19번은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오는 여러 가지 한번 봤더니 50%가 안 되더라고요. 정답률이. 근데 19번은 쉽지 않나요? 이거는 여러 번 언급했던 건데요. 작년에 바뀐 제도에 대한 것인데요. 마무리 특강 할 때도 이거 한번 언급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20번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솔로몬 40단 설계에 대한 문제나 회귀 불연속 설계나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공부할 때 그때 보십시오. 수험생으로 볼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수험생 내용이 아니니까 이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이에요. 알 필요 없는 건데 이따 그냥 간단하게 뭔가에 대해서만 좀 소개할게요. 자, 이런 정도 이제 전체 윤곽을 좀 봤고요. 이 중에서 안 봐도 된다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어때요? 과감하게 제끼세요. 과감하게 제끼고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누가 풀어도 똑같습니다. 공부 안 하고 푸는 게 훨씬 더 잘 맞아요. 공부를 안 하고 풀면 차라리 상식에 기초해갖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공부하면 어디인가 지식을 자꾸 인출해내려고 그래요. 근데 없는 지식을 어떻게 인출합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불가능한 내용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이제 행정이론에 대한 문제, 유일하게 1편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1편의 이론적 영역 중에서 유일하게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요. 내용은 뭐 답은 딱 나와요. 이게 답은 나오니까 설명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대체로 난이도 하급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과학적 관리론하고 행정관리설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사기업의 관리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기업의 관리 기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게 과학적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과학적 관리론이 나오면서 그 대표적인 연구했던 사람이 우리 잘 아는 사람이에요. 테일러가 있죠. 다음에 포드로 발전해 나가죠. 포드에서 페이올로 이어져요. 페이올 여기까지 이어져요. 여기까지 이어지고 이 부분이 나중에 어때요? 행정으로 넘어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디서? 경영에서 논의했던 거 이게. 경영에서 기업 관리 방식을 논의했던 거고 이 기업 관리 방식을 어디 도입하자? 행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행정관리설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이 행정관리설을 완성시킨 사람이 그 유명한 귤릭입니다. 그 귤릭은 그래서 두 가지를 언급하죠. 첫 번째는 원리적 근법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최고관리자의 기능이 있대요. 이 최고관리자가 해야 될 기능이 있다. 그 최고관리자가 해야 될 기능을 바로 어때요? POSD, CORB라는 포스코브라는 말로 압축하거든요. 그래서 최고관리자가 해야 될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 귤릭의 이론이에요. 귤릭의 행정관리서 나온 건 1930년대예요. 그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통치기능설이 나왔던 시점하고 이렇게 중첩되는 시기입니다. 중첩식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관리사는 사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겠죠. 그죠? 한 1920, 30년대 유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 30년대 유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따라서 과학적 관리로는 최후관리자의 운영 원리로서 포스트컵을 제시했다. 당연히 틀린 거예요. 과학적 관리가 아니고 누가 얘기했다? 귤릭의 행정관리학파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틀렸던 겁니다. 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1번부터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와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비슷하게 많이 인식했거든요. 비슷하게, 왜냐면 고전적 조직이론서 비슷하게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 내려오면 3번의 답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 1번을 만약에 답을 찍었다면 이거는요, 이거 전혀 안 보고 이것만 풀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에서 그죠? 시간 다 빼갖고 행정학 1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제발 그렇게 풀지 마세요. 제발. 아니 행정학은 뭐 어디서 꼬던 빗자루도 아니고 그죠? 다른 거 다 풀고 있잖아요. 남는 시간 이용 활용해서 재활용하는 과목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만한 과목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발 그렇게 제입하지 마세요. 행정학도 15분 풀어주세요. 제발. 근데 어떤 학생은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10분 남았는데 마킹도 안 했는데 행정 20문제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 답이 없잖아요. 시간 조절하세요. 시간 조절. 시계 있잖아요. 시계 369지. 시계 있잖아요. 전자시계 말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시계, 기계식 시계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가지고 갖고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놔요. 표시해 놓고 나서 이렇게 표시하세요. 표시하고 이때까지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예, 국어 끝내고 자기가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목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4 플러스 1을 할 것이냐 1 플러스 4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어를 제일 뒤에 푸는 사람이 있고 제일 먼저 푸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기술적인 노하우입니다. 어느 게 자신한테 맞다는 거는 자기가 연습해 봐야 돼요. 어쨌든 이걸 좀 계획을 만들어서 한번 둘 다 연습해 보세요. 언제? 앞으로 모의고사 칠 때마다 연습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한테 만족을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안 지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행정학 10분 만에 풀기, 마킹 포함해서. 이건 정말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거는. 자, 1번 됐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은 배버의 관료제 이론인데요. 이 정말 쉬운 문제예요. 정말 쉬운 문제인데 베버가 관료제를 얘기한 거는 1900년입니다. 베버의 관료제가 나온 건 1900년인데 1900년은 근대죠. 근대잖아요. 근대사회잖아요. 봉건이 도대체 어느 시대가 봉건입니까? 시대가 안 맞죠? 그러니까 베버의 관료제로는 근대사회를 배경에서는 어떤 내용이지 이게 봉건사회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 틀렸어요. 그럼 당연히 틀렸는데 문제는 4번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세모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1번에 너무 명확한 거예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곧 이 중세와 근대를 구분 못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구분은 이걸 얘기한 거예요. 배경입니다. 배경. 그래서 이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참고로 관료는 상관 임명한다. 상관 임명하고 법규에 의한 집행한다. 이게 대부분 책에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있다 이렇게 보세요.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상관은요 정치적 상관이에요. 정치적 상관. 정치적 상관. 그래서 정치적으로 임용된 상관이 관료제를 어때요? 임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민주통제 이렇게 민족 통제 효율적 집행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어쨌든 뭐 그것까지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아니 그렇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셔요 이거는. 자 그다음 자 3번은 예산 이론은 총체주의 점정주의는 예산을 공부해도 되고 정책결정 이론을 공부해도 됩니다. 어느 쪽 공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총체주의는 통상적 거시적이고 점정주의는 통상 미시적입니다. 이건 내가 수업할 때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일반적 예산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을 때 일반적 예산은 점정적이다, 미시적이다, 단기적이다, 폐쇄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거든요. 이게 일반적 예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예산이라는 거는 단기적, 점정적 또는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거시적 이렇게 얘기하면요, 거시적 예산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PPBS입니다. PPBS. 그래서 이런 것과 대비되는 것이 PPBS인데 PPBS는 점증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하고요. 이걸 좀 더 발전시킨 형태가 제로 베이스 버제팅 연기준 예산이거든요. 얘가 뭐죠? 감축을 강조한 거죠. 감축. 근데 이건 뭐 두 개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거시적 결정 이렇게 얘기하면은 총체주의, 합리주의.
이런 사건 제로 베이스 버제팅. 이게 뭐 너무 쉽게 나오는 부분에서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3번은. 자, 그다음 또 지나갈게요. 4번은 바라츠와 바흐라흐가 주장했던 이른바 무의사결정입니다. 무의사결정은 논점이 하나, 둘, 셋 딱 떨어져요, 그냥. 무의사결정은 논점이 딱 정확해요. 자, 첫 번째, 무의사결정은 누가 주장했다? 예, 바라츠, 바흐라흐인데 이런 사람은 신엘리트론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무엇을 비판했다? 달을 비판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달을 비판하였다. 권력이 두 얼굴에서 달을 비판하였다. 그 다음에 누가 주장했다? 신엘리트론자의 주장이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의제 설정만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나온다. 그래서 정책의 전체 과정, 전 과정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논점 다예요. 논점 다. 근데 바로 나와 있잖아요. 신다운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신엘리트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형적 문제예요. 전형적 문제예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통합재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통합재정을, 나도 이제 이걸 정리를, 일일 특강할 때, 그걸 몇 번 할까 말까 하다가, 지나갔는데, 그때 했었으면 이제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래도 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근데 의외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정도는 중급 문제예요. 중급 문제 나왔는데, 경상거래 자본거래 아마 1번이 좀 낯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낯설지 않았을까 보고요. 2번은 일반 정부를 얘기하지만 공기업은 빠집니다. 공기업 빠지는 내용이고 3번은 기본 개념이에요. 예산이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책입니다. 이거는 개념적입니다. 대부분 책에 나와 있는 개념적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내부 거래와 보전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이른바 순계라고 파악하면 여기까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1번, 2번에서 그래도 뭐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도 답은 맞출 거라고 난 봐요. 이렇게 보는데 통합재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좀 한번 정리를 좀 간단히 해놓고 할게요. 현재 이제 통합재정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재정이라는 부분을 낼 때 한 나라 전체 재정은 공공 부분과 민간으로 나눠져요. 그럼 민간은 당연히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 안에는 정부와 공기업 파트가 있어요. 공기업 파트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통합재정은 뭘 얘기한다? 정부 부분을 얘기하고 공기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안에는 금융성 공기업도 있고 비금융 공기업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일단 제외됩니다. 공기업은 그래서 무조건 제외가 돼요. 그 다음에 공공부문에서 일반정부란 말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일특기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안에 뭐가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회계라 부른 거예요. 회계란 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기금 이렇게 이제 세 개 포함돼요. 포함되는데 이게 2001 기준이 있어요. 그 국제기구인데 재정통계지 기준에 의하면은 기금이라는 부분을 포함시키는데 종전에 금융성 기금이라는 거 비금융성 기금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게 모두 포함돼요. 모두 포함돼 갖고 현재는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을 다 포함해서 일단 기금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되고 그 다음에 비영리 공공기관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포함시켜갖고 다 포함되고 딱 아닌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아닌 건 뭐다? 요거만 아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공기업만 지어야 된다. 근데 이 통합재정이 정리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조직론을 공부하면 조직론 파트에서 공공기관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그럼 조직론을 공부하면 여기에 공공기관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이때 조직론의 공공기관을 어떻게 분류하죠? 세 가지가 있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있죠.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기업은 이 공기업을 얘기하나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조직론에서
정부가 이 부서를 어떻게 통제할까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파트예요. 근데 지금은 재정 통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류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공기업이라는 개념하고 재정을 통계할 때 사용되는 공기업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다시 가면 요 공기업을 여기서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공부하기에는 무리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리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공기업은 지어야 된다. 공기업이 지어야 된다. 그럼 이 공기업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공기업이라고 있어요. 금융공기업. 이게 뭐냐면 한국은행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한국은행은요. 공기업입니까? 한국은행 우리가 얘기하는 이쪽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재정 통계를 낼 때 공기업과 조직에서 말하는 공기업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통계를 내는 공기업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제하신 분들 이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더 자세히 묻지 않는 겁니다. 더 자세히 묻지 않고 그냥 여기까지 그냥 요것만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렇게만.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분류한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고 참고로 이게 뭐냐면요. 혹시 그림이 보이세요? 앞에 있는 그 요약에 있는 것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희미하지, 그죠? 이게 국민경제 전체예요. 국민경제 전체에서 공공 부문하고 민간 부분이 있어요. 민간 부분은 가계와 기업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지어야 됩니다. 민간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공공 안에서 일반 정부와 공기업이 있어요. 앞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림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가지고 내가 만든 표니까요. 그래서 일반 정부가 있고 공기업이 있어요. 공기업이 있고요. 다시 일반 정부 안에는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어요. 중앙 정부 안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그 다음에 비영리 공공기관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이제 포함돼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비금융 공기업과 금융 공기업에서 앞에 우리 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금융, 금융 공기업, 비금융 공기업 똑같아요. 근데 얘와 얘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공기업이란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이란 것이 뭐냐? 시장성 여부라는 것을 기준 판정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여기서 공기업은 뭘로 판정하죠? 자체 수입의 비중이 50% 이상이다 아니다 이걸 기준 잡아요. 이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쪽하고 분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따라 들어가면 그 다음에 있잖아요. 더 많은 머리 아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어때요? 공기업은 제외된다고 그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봤던 건데 예, 여기까지 이제 돼 있는데 이 GF 이게 2001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나온 건데 이건 다음 기회에 언제 있으면 한번 따로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거 지금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재정 통계 기준입니다. 이게 재정 통계 매뉴얼입니다. 재정을 통계를 내는 매뉴얼입니다. 재정 통계 매뉴얼이 바뀌면서 들어갔던 건데 결론적으로 있잖아요. 딱 압축해 갖고요. 최근에 재정 통계의 매뉴얼이 바뀌었는데 재정 통계 매뉴얼이 바뀐 것은 2001 기준을 잡고 들어가는데 그럼 20년이 지났으니까 오래전 얘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정부에서 반영해서 사용한 거는 최근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따라서 바뀌었던 사항만 좀 체크할게요. 그 종전에 알고 있던 거 그대로 써도 됩니다. 우리가 종전에 알고 있었던 건 이겁니다. 자, 첫째 어때요?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건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건 좀 바뀐 거예요. 종전에는 이것은 뭐죠? 현금주의였죠. 근데 지금 이것은 발생주의로 변경이 됐어요. 발생이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기금이 과거에는 금융성 기금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외됐었는데 지금은 금융성 기금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예요. 포함된다. 그래서 요거 바뀐 부분입니다. 자, 이런 이제 바뀐 것은 요 세 가지 정도만 체크합시다. 세 가지만. 요 정도만 이제 바뀐 것을 좀 보도록 하시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외되는 건 딱 하나만 제외된다. 뭐만 제외된다? 공기업만 제외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리고 이때 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전혀 관계없이 뭐냐면 시장성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잡아요. 시장성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요. 시장성이 뭐냐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좀 복잡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부가 수익이 나지 않는 공기업이에요. 수익이 나지 않는 거. 이걸 얘기할 때 시장성이라고 와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거만 이해하고 합시다. 자, 그래서 통합재정은요. 조금 나중에 한 번 더 우리가 좀 접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접하는데 일단 있잖아요. 큰 틀이랑만 먼저 한번 봐두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부터는요. 조금 더 빨리 템포를 잡아볼게요. 자, 6번은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 평가에 보면 타당도 개념이 있고요. 타당도 개념이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 타당도가 있습니다. 내외 구통 네 가지가 있어요. 내적, 외적, 구성적 통계. 이 개념을 정리한 겁니다. 그냥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우리는 일반화의 정도, 외적 타당도, 그다음 구성적 타당도, 이론적 구성 요소,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수없이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설명 안 하고 바로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의 기본적 개념은 인과적 추론을 설명할 때 나온 표현입니다. 인과적 추론을 얘기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명 안 하고 할게요. 자, 7번이 이제 조금 이제 논란이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이게 사실은 다른 유사한 시험에서 몇 번 나왔던 문제예요. 여기만 나온 건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인사위원회잖아요. 그 인사위원회는 위원회잖아요. 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실주의를 극복하고 역관주의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중립이 요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사위원회 요구된 건 뭐죠? 중립이에요.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럼 정치적 중립이니까 정치적 중립 그러면 정치는 당연히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기 때문에 정치는 안 되는 겁니다. 의원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정당법에 따른 당원과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은 어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정치인이니까 정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장악했다. 그럼 어때요? 공무원 뽑을 때 영향력을 행사한다.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장악했다. 전부 빨간색을 뽑을 수 없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얘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밑에는 되는 사람들이 몰라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지만 이런 거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할 필요 없어요. 다시 볼 필요 없어 이게. 무시하세요 그냥. 답만 찾으면 돼요 이거는. 패스.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이게 사업부서는 오늘 이론 시간에도 오전에 잠깐 했던 건데 사업부서나 디비저널 스트럭처죠. 그러니까 사업부서는 항상 나온 것이 이거죠. 부서 내 조정과 부서 간의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서 내 조정은 용이하지만 부서 간 조정은 용이하지 않다 이겁니다. 이게 간단해요. 이게 간단해. 이게 다예요. 바로 답 나온 겁니다. 여기 키워드가 어디 있죠? 간이 어디 있잖아요. 그죠? 부서간 돼 있잖아. 부서간이죠. 부서간. 조정은 용이하지 않다. 그럼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18번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입니다. 자, 8번 그다음 9번 볼까요? 자, 9번은 연공주의란 말 써요.
9번은 연공주의란 말씀. 연공주의는 말 그대로 쓰면 연공서열을 중시한 겁니다. 연공서열은 능력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능력 관계없이 연공서열을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와 반대적 개념은 실적주의입니다. 또는 능력주의입니다. 그 연공서열을 중시할까 능력을 중시할까 이런 문제예요. 이런 관점에서 풀어가면요. 그냥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인생적 몰라도 됩니다. 인생적 몰라도 그냥 있잖아요. 연공서열 중요할까? 아니면요 능력이 중요할까?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용은 풀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이것도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10번은 앨리슨 모형에서 모델 1은 모델 2는 모델 3 이거 얘기하잖아요. 대체로 왼쪽 갈수록 어때요? 일관성이 높고 공유도가 높다. 오른쪽 갈수록 일관성이 떨어지고 공유도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뭐 표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스할게요. 이런 형태가요. 난이도는 낮고 빈도는 높은 영역이에요. 이런 게 있잖아요. 난이도가 이건 쉬운 거예요. 낮은 거예요. 다만 빈도는 어때요? 매우 높은 영역이에요. 앨리스는 거의 시험에서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앨리스는 실제 출제될 확률은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예, 우리 일기예보 할 때 90%면은 무조건 우선 준비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건 나올 영역이에요. 그래서 전형적 문제가 나왔어요. 자, 다음 11번. 이 집단사고가 제니스 이론을 집단사고가 기출문제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벌써 이게 여러 번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업할 때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남한산성 예를 들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만장일치를 선호하고 반대 허용하지 않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어때요? 집단에서 반대적인 의견이나 비판적 의견은 어때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적 의견을 표시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네. 비판적 의견을 제시 못하게 하는 것이 집단사고잖아요. 집단사고에 빠져있으면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비판적 의견이 어때요? 억압되는 겁니다. 근데 집단지성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집단지성이란 것은 긍정적 의미다, 부정적 의미다? 긍정적 의미입니다. 우리 집단지성 활용한다는 얘기를 해요. AI도 일종의 집단지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SNS는 대부분 다 집단지성의 활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긍정적인 의미고 얘는 어때요? 부정적 의미입니다. 의미 자체 그죠? 집단 사고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어때요? 비판적 사고를 억제하기 때문에 결국 조직이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가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1번은 그냥 상충되는 내용이에요. 상충되는 내용이니까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3번 지문이 좀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죠? 3번 지문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독해 문제라고 이게. 이 문장은 해석이 문제에서 이게 도대체 뭐 얘기하냐 이거잖아요. 자, 집단적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비판적 의견을 제시 못한다. 이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씀 어때요? 자기 검열해 본 거예요. 스스로 검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이런 말 처음 듣잖아요. 그럼 이런 말을 외울래요? 암기할 거예요? 이게 어떤 책에 이게 있겠어요? 당연히 없지. 어떤 책에도 없어요 그냥. 없지만은 그냥 우리가 있잖아요. 유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예요. 독해 문제고 그래서 답이야 뭐 이제 보다시피 이 두 개의 비슷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2번은 거시 조직이론의 파트예요. 거시 조직이론에 나오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거시 조직이론에 보면은 상황이론도 있고 전략적 선택이론도 있고
또 거래비용 이론도 있고 해요. 이 거래비용은 제가 마지막 1일 특강 때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건 했던 내용 같고 이것도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4번은 뭐 잘 못 들었겠죠. 조직군 생태기로는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돌연 변이로 한정되며 계획적이고 의도적 변화는 배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혹시 여러분들 교재에 요 해당되는 파트 읽어봤을지 몰라요. 안 봤겠죠. 안 봤겠죠. 기본서에 있습니다. 기본서 밑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설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설에 나온 것처럼 조직군 생태기로는 기본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서에 보면은 변이의 원인은 계획적 변화만이 아니라 우연적 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조직군 생태기론 이제 기본적 개념은요. 변이, 선택 이런 걸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변이와 선택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보존이 있게 된다. 이것이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책에만 있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변이가 되는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변이가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변이는 계획적 변화도 있고 우연적 변화도 있고 두 개 다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 다 있다. 계획적 변화와 우연적 변화가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배제만 틀린 표현이거든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하긴 교재 있다고 다 보겠습니까? 어디 이딴 거 다 보진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자, 13번의 직무평가 문제는요. 이거 역시 많이 연습한 것 중에 하나예요. 진짜 많이 연습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나는 쉽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공부 안 하면은 뭐 그냥 꽝이죠 뭐. 그래서 여기 보면요. 비계량적 방법, 계량적 방법,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서분, 점유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이렇게 나가고 또 뭐 이렇게 분류하면서 네 가지 방식 기억하는데요. 제일 많이 묻는 것이 이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소비교법 무슨 방법이다? 계량적 방법이다. 비계량적이잖아, 그죠? 계량적. 그 작은 글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키워드이기 때문에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 파트를 공부할 때는요. 이거는 눈에 쌍심시켜고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직무평가 기준표다, 등급 기준표다. 이거 묻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등급표예요. 등급 기준표. 아래쪽을 직무평가 기준표라고 불러요.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요. 또 나옵니다. 암기하세요, 이거는. 암기. 등급 기준표. 등급 기준표. 등급 기준표. 얘는요. 직무평가 기준표. 직무평가 기준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암기하세요. 암기. 14번은 이게 작년도에도 국가직에서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 올해 같은 바운더리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라는 걸 얘기할 때요. 이 법 이름 바뀌면서 괜히 수험생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옛날엔 국가정보화법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지금 지능정보사회법이라고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우리가 정보화라는 개념을 넓게 얘기하면은 정보화라는 걸 가장 넓게 얘기하면 제일 상위적 개념이 국가정보화예요. 국가정보화가 있고 국가정보화는 국가 전체의 얘기한 겁니다. 국가 전체, 국가의 정보화가 있고 국가나 사회의 정보화를 얘기하고 이보다 하위적 개념이 행정부의 정보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행정정보화가 돼요. 행정정보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처별 정보화가 돼요. 부처별 정보화. 그래서 정보화의 어떤 틀을 얘기할 때 가장 상위적 개념 국가정보화 되는데요. 국가정보화에 대한 것을 누가 이것을 계획을 잡나? 그래서 이 종합계획을 누가 세우냐라고 할 때 그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름도 길어갖고 과기부라고 이게 옛날에 정부가 두 부서가 있었어요.
과학기술부 또는 과학기술처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정보통신부라고 있어요. 줄여서 정통부로 불렀어. 얘가 어느 날 둘이서 이제 만나갖고 우리 한 살림 하자 이렇게 해서 한 이름을 뭉쳐지면서 이름이 길어졌어요. 길어지면서 어느 한쪽은 양보 못한 거야. 그래서 다 합치다 보니까 글자가 무지하게 길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누가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뭘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화가 이러는 거예요. 행정정보화. 행정정보화는 어때요? 이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업부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누가 한다? 원래 법명에 이렇게 나와요. 중앙사무관장기관이라고 나와요. 중앙사무관장기관이 하는데 중앙사무관장기관이 행정부일 때는 행안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은 누가 된다? 행안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든 것이 바로 뭐다? 전자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자정부에 대한 것은 여기를 얘기합니다. 이쪽은요. 지능정보사회종합이 계획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전자정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여기에 대한 파트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전자정부는 행정부의 전자정부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누가 한다? 행안부 장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좀 헷갈리는 게 여기 종합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해요. 근데 전자정부에 관련된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해요. 좀 언밸런스가 옵니다, 이게. 언밸런스가 와요. 상위적 계획이 더 짧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14번은 자 이런 개념이었고요. 자, 그다음 15번 볼게요. 자, 15번은 여러분 6편 1장 찾으면요. 이 표가 나옵니다. 6편 1장에 가면은 행정 책임과 통제론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통제의 원천이 내부인가 외부인가예요. 내부인가 외부인가 그 다음에 통제의 원천인 그 다음 강도를 강한가 약한가에 따라서 네 가지로 설명한 게 롬잭과 더브닉이라는 사람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롬잭과 더브닉 이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과거에 한 번, 두 번 정도 나왔던 문제예요. 다른 시험에서. 자, 그래서 외부에서 한다는 얘기는 주로 국회라든가 또는 국회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익집단일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민간 단체일 수도 있어. 이쪽에서 통제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강도를 얘기할 때 법률이 제일 강하겠죠. 법률이 강하고 정책 통제는 좀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부 내부에서 그러니까 정부 내부에서 관료가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이제 설명한 부분인데 앞에 보면은 뭐 계층적 책임 이거 다른 말씀 관료적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법적 책임, 전문가적 책임, 정책 책임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법적 책임은 외부이다 내부이다? 예, 국회가 제정한 게 법률이잖아요. 국회가 제정한 게 법률이니까 법적 책임 외부적인 겁니다. 외부적인 겁니다. 그래서 SOP는 건 내부적인 거잖아요. 특히 SOP는 법률이 아닙니다. 관행이나 관습을 얘기한 거지. 그래서 SOP라는 것이 관행, 관습 이런 거잖아요. 관행이나 관습을 얘기한 거죠. 이런 걸 얘기하고요. 내부 규정 이런 건 법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2번 나오는데 그러나 한 번에 알 수 있는 건 아니라 뭐예요? 앞에 그림을 가지고 유추해야 되잖아요. 이걸 따로 공부하지 않았다면 유추해야 되잖아요. 그냥 표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유추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쉽다라고 보진 않은 거예요. 이게 쉽다라고 보진 않지만은 이걸 한 단계 더 유추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차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난이도 이렇게 하면 상 중에서 상중이나 상하에 속합니다.
난이도를 단계를 물을 때는 난이도 단계는 아시겠죠, 그죠? 상상부터 그죠? 하하 이게 뭐지? 이거 옛날 공부했는 연분고등법 설마 아닌가? 갑자기 그 개념이 떠올랐네. 자, 어쨌든 얘는 이 정도 문제는 어때요? 상중에서 상하 요 사이쯤에 포진한 문제예요. 이런 포진인데 20번 문제는 상상상입니다, 진짜. 자, 그다음 또 16번 재정사업 평가인데요. 16번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못 봤을 수 있어요. 못 봤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잘 평가가 있다 또는 심층 평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굳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몰라도 보세요. 잘 평가와 의미적으로 심층 평가 있어. 그럼 어느 것이 더 먼저 하겠습니까? 심층이란 말 자체가 느낌 자체가 어때요? 심층이란 거는 뭘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간 게 심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 돼야 정상일 거 아닙니까? 이건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하지 않아도 풀 수 있으면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 그러나 이거 정답은 이건 보통 중간 정도 나왔네요. 중간 정도.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해 충돌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해 충돌에 대한 문제는요. 17번 문제는 이거는 어렵네요. 어렵네요. 그런데 일단 자, 첫 번째는 2021년도 제정되었다. 이런 거는 2022년도에 제정해 갖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 사실 얘가 작년부터 시행됐거든요. 법 제정은 그 전에 되고 작년 시행됐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인데 일단 이거 제정 자체는 21년도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를 구분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건 이론입니다.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이론입니다.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참고란 말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엄청 중요한 이론이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어 이 정도. 그럴 수 있어 이 정도. 그 다음에 3번은 이건 아시겠죠? 이거는 스스로 재판관에 대해서 회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이 몰라도 우리 알 수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2번은 잘 몰라요. 이론이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3번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4번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간은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4번은 좀 어렵네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외된다고 되는데 이건 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 풀기 어려워요. 풀기 어려워. 그래서 해설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이해충돌방지법 18조에 보면은 위반에 대해서 신고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이 있네, 그죠?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그래서 법규에 대한 문제를 묻는 그냥 있죠. 이게 중요성이 아니라 그냥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하기가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했던 건데 어쨌든 뭐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 18번은 이거는 패스할게요. 패스할게요. 직위 해지 사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직권면직 사유가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건 책 찾으면 바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1회독에서 2회독만 지나가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패스. 이건 쉽다. 이게 쉽다. 자, 19번인데요. 19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저게 이제 이 작년부터 작년에 지방자치제도가 워낙 많이 바뀌어갖고 그걸 작년에도 한번 특강을 했었고 올해도 또 특강할 때 이걸 언급했었는데 거기 나왔던 겁니다. 나왔던 내용으로서 나머지는 다 옛날에 했던 제도예요. 했던 제도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있었던 게요. 조례개폐 청구죠. 그죠? 조례개폐 청구. 조례개폐 청구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민감사 청구라든지 주민소송이라든가 주민소환입니다. 이런 내용이 저기 있는데요. 주민투표, 이거 합해봐요. 조례개표, 주민투표, 주민소송, 그 다음에 소송, 그 다음에 주민소환입니다. 소환.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참여제도의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거는 대부분 다 공부한 내용이니까 어려운 거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19번 문제는 이건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 틀리면 안 돼. 왜 작년에 바뀌었던 대표적 제도거든요. 작년에 바뀐 제도라고. 그 작년에 바뀐 제도 올해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원래 빠름 작년에 나오거든요. 작년에 나오는데 작년에는 좀 약간 하고 좀 있잖아요. 좀 피하다가 올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계속 나올 문제입니다. 다른 종류 시험에도. 자, 그 다음에 20번이 아주 극악무도한 문제가 나왔어요. 아마 출제하신 분이 약간 의도가 아니있나 생각해요. 맨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1번에 이거 나왔다면 욕 엄청나게 했겠죠. 그죠? 1번에 이게 나오면 그 이제 망하는 겁니다. 진짜 망할 겁니다, 이거. 왜냐면 답이 없는 거 계속 붙들고 있어봤자 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20번은 이건 얼마큼 얘기해야 될까요? 외적 타당도를 알아야 되고 내적 타당도를 알아야 되고 저해 요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소, 외적 타당도 저해 요소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진실험 알아야 되고 준실험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실험이라는 거는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와요. 모집단에서 우리가 실험이 대상이 되고자 하는 집단, 실험 집단이 있어요.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처치를 하게 돼요. 처치한다는 말은 조명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백신을 주사하거나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하면 어때요? 소위 성숙 효과를 방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통제 집단을 구성해야 돼요. 통제 집단을 구성하고 여기 대해서 역시 처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실험이 진행되기 전이고 실험이 진행된 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죠? 사전이 되고 얘는 뭐가 돼요? 사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와 얘 두 개의 집단을 뭐 하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요 3가지가 요건입니다. 첫 번째,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전 사후라는 시간이 경과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실험의 기본 요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두 다 갖추지 못해요. 모두 다 갖추지 못하면 뭐죠? 준실험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갖추면 뭐가 되죠? 진실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험은 좋은 점이 뭐다? 내적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실험은 내적 타당도는 높지만 외적 타당도가 떨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적을까요?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소라고 있어요.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소. 진실험의 가장 큰 문제는 외적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떨어진다. 그럼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소가 5가지가 있습니다. 외, 대, 호, 실, 크, 다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소의 표본의 대표성 부족, 호손 효과,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이라고 있어요.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이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이에요. 이게 뭐죠? 조작이에요. 실험 조작이에요. 실험을 조작하는 거 이게 조작하는 거예요. 실험 조작이에요. 측정은 뭐죠? 이게 측정인 거야. 사전 측정과 사후 측정이 있단 말이에요. 사전 측정과 사후 측정이 있어요. 그런데 사전 측정 자체가 뭘 줘요?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얘가 만나서 어때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소가 됩니다. 그럼 사전 사후 측정이 뭔지를 또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보통 우리는 뭐라 불러? 시험 효과, 측정, 테스팅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대표적 케이스가요. 여러분들이 NCS에서 보면은
과정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전 측정 조사서가 있어요. 사전 측정 조사에서 나는 이런 사항을 이해하고 있다 해서 그거 다 높은 점수 쓰면 교수한테 욕 엄청나게 먹어요. 일단 낮은 모른다 해라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알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효과 있는 거죠.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교육이란 말이야. 요건 교육이고 이건 뭐예요? 사전 측정인 거예요. 사전 진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말고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사전 측정 자체가 어때요?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야. 사전 측정을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이거를 빼놓고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진실음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비교 집단입니다. 자, 이게 뭐죠? 통제 집단, 사전, 사후, 비교 설계하는 거 이게. 비교 설계하고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오리지널 진실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제 집단에서 사전 측정한 게 어때요?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사전 측정 영향을 줬다. 그래서 그럼 이거 없애는 방법 없나? 이런 거예요. 이거 없애는 방법 없나? 그래서 나온 게 어때요? 통제 집단, 사후, 비교 설계 나요. 통제 집단, 사후, 비교 설계는 사전 안 하고 요것만 가져가자는 얘기, 요것만. 이해돼요? 측정을 없애기 위해서, 그죠? 측정이라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요 두 가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을 통제 집단, 사후, 비교 설계라고 불러요. 그렇지만은 최초에 뭐가 일어난 거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럼 마지막 방법은 뭐냐? 네 가지 집단을 구성한 방식이에요. 네 가지 집단. 네 가지 집단은 사전 측정 한 집단, 하지 않은 집단. 그 다음에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걸 뭐냐? 솔로몬의 4집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4집단은 집단 4개를 가지고 보니까 이건 두 개잖아요. 그죠? 4개 집단하는 거야. 4개 집단이니까 요거는 사전 측정한 집단이고 하지 않은 집단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4개를 하니까 이런 모든 편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한눈에 보다시피 어때요? 복잡해. 솔로몬은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솔로몬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혜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식 해결이라 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썼어요. 이게 여기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안이 구보에 이렇게 나왔는데 야 그래도 쉽지 않죠. 그죠? 자 이게 뭐냐라는 것만 얘기했어요. 윤곽만. 자 이 정도 보고 나서 문제 봅시다.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사전 사후 사후는 사전 측정이라는 측정 효과, 검사 효과 대신에 어때요? 시험 효과, 측정. 똑같은 말 이렇게 여러 가지 써서 어렵을 뿐입니다. 그래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영향을 준 거란 말이에요. 사전 이거지 그지? 사전 측정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2번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장점. 이 20번 중에서 유일하게 이해되는 지문입니다. 20번 중에서 2번 지문은 그동안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아는 내용입니다. 회기 불연속 설계는 구분점에서 회기 직선의 불연속 단절을 이용한다. 3번은 알 필요 없습니다. 직설적 얘기하면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회기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회기 분석이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어요. 이건 실험 집단, 이건 통제가 되고 이쪽은 실험 집단이 돼요. 실험 집단이 되는데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이 단절 구간이라고 있어요. 단절 구간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이건 어때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불연속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때는 정책에 인한 차이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얘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마약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마약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없애보자. 그래서 마약 교육을 했는데 한 집단 하지 않은 집단이 있어 이만큼 차이가 편차가 발생. 그럼 이만큼 어때요?
정책의 차이가 있구나. 정책의 효과가 이만큼 존재한다. 이걸 알 수 있다. 이걸 불연속 설계라고 합니다. 뭐 대충 뭐 이해만 하시면 돼요. 대충 그런 뜻이구나 이 정도 하면 돼요. 그래서 회귀 불연속 설계는 구분점에서 회귀 직선의 불연속 단절을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죠? 솔로몬 사집단은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설계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극복이란 대안이다. 이런 얘기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답은 이제 1번인데 다시 돌아서 푼다 한들 맞출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영어 독해를 풀다 보면은 정말 길고 해서 답이 안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빠른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것도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염두에 두지 마세요. 그래서 뭐 설명은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것뿐이지 향후에 이걸 더 참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봤는데 되돌아서 이제 보면요. 20번 문제나 17번 문제나 15번은 그래도 한번 봐두세요. 근데 방금 봤던 이 두 문제나 이런 내용들은요. 다음 시험에 7번 문제 이런 문제는 다음 시험에 오더라도 준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는요. 그냥 빼버리세요. 빼버리고 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작년에 지방직이 조금 국가직보다 어렵게 나왔어요. 올해는 그러면 이제는 또 반대 추세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직에는 약간 수준이 좀 다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경우의 수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어렵게 나오면 방어해야 되니까 거의 또 준비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요 마치고 나서 압축 정리 특강이라고 해서 이 자료 안 가져왔구나. 그래서 압축 정리해서 핵심 요약집으로 좀 정리하는 것이 그 다음에 커리가 있어요. 이거는 필요한 경우만 여러분들이 듣도록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일단 다음 시험에 준비란 게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복귀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복귀하고 어물쩍 되지 말고 바로 공부 시작해서 가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